시작할게요. 아니, 좀. 자, 갑시다. 일단,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 한번 싹 정리하고 갈게요. 지난번에 이제 단어와 문장, 오케이? 요 두 개의 개념을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케이? 형태론과 이제 통사론, 요 두 개의 개념을 같이 연계해서 이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지? 지난번에 핵심 사항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한 게 이제 통사구조의 특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국어 통사구조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했죠? 그치? 문장 이론에서. 첫째, 문장의 완결성. 알겠죠? 완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맨 마지막에 뭐가 온다고? 얘들아?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뭐라고?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위치한다고 했죠?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요 마지막에 오는 서술어는 어떤 문장이다? 어떤 단어다? 가변어가 어디에 위치한다? 서술어에 위치한다. 알겠죠?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가변어가 서술어에 위치하는 요 의도가 결국에는 뭘로 설명이 된다 그랬죠? 바로 가변어의 그 가변성. 알겠어? 그걸 뭐라고 한다? 시스템적으로 활용의 시스템이라고 했죠. 알겠죠? 활용의 시스템. 그리고 요 활용의 시스템이 결국에는 뭐야? 요 두 가지와 이제 맞물려서. 알겠지? 결론적으로 뭐를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얘들아? 맞물려서. 문장에 뭐를 결정한다? 이 단어의 활용을 통해서. 알겠어? 뭐를 결정한다?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 알겠지? 요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스타트 사항. 알겠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행동 원칙으로 뭘 제시했죠? 요 행동 원칙으로 우리는 이제 문장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다?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서술어, 문장에서는 서술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당연히 서술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알겠어? 서술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가변어를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지난 시간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알겠어? 수주 영상 봤어? 안 봤어? 뭐라고? 야,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 유튜브에 공식으로 올려놨어요. 알겠어? 공식으로 올려놨어. 방금 올려놓고 왔어, 내가. 알겠어? 공식 유튜브에 공개해가지고 썸네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알겠어? 자꾸 보세요. 알겠지?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알겠어?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지난주에 지나갔어요. 지난주에 안 온 사람은 손 들어봐. 영상 보세요. 알겠어? 진짜 구라치고 5천만 원짜리가 지나갔다고. 응? 오늘 이야기들이 너희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응? 왜 빠지는 거야? 언제 스타트 한다고 딱 이렇게 공지를 했으면 원래 첫 주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냥 특강 신청했으니까 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너희들을 구원할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들 어쨌든 엄매로 지금 이득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알았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지, 얘들아? 이 문장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뭐라 그랬어? 구성 재료가? 빨리 얘기해. 구성 재료가 뭐라 그랬어? 일단 문장 성분. 알겠어? 일단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게 단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 오케이? 이 문장 성분들을 구성하는 게 뭐지, 얘들아? 바로 뭐다? 단어들이라고 했죠. 알겠지?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게 단어들입니다. 보통 체언들이 이 성분들을 구축을 해요. 알겠어? 철수, 밥, 먹는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만 소수로라는 성분의 가변화가 위치할 뿐이에요. 동사의 형용사를. 알겠어? 오케이? 나머지 성분들에는 뭐가 이제 등장한다? 의미를 가진 단어들. 오케이? 근데 이제 어때? 이 단어에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죠, 얘들아? 예외적으로 조사가 있었죠. 조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치? 각 문장 성분들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즉 뭐야? 명확하게 뭐를 부여하는 거야, 조사가? 자격을 딱 부여해 줌으로써 얘는 주어야 라는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철수, 밥, 먹는다 이거보다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래야 이제 문도스러워지지 않는다고 했죠. 알겠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와 조사의 결합이 뭐를 만들어낸다고 얘들아? 이런 결합이 문장에 뭐를 만들어낸다? 성분을 만들어낸다. 알겠죠? 그리고 단어의 정의가 뭐였죠?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였잖아. 그래서 의미들을 구축을 해서, 알겠죠? 문장 성분들을 구축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의미들이 모여서 뭐를 만든다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단어들이 의미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을 구축하고 그 성분들, 의미의 모임들이 뭐를 이야기한다? 하나의 우리의 말과 생각을 이제 완결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요게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세 번째는 뭐였지,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성분들과, 그치? 성분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치? 이 성분들을 이제 각각 나눠서 이제 이 성분들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이제 각 성분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들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알겠죠? 요거를 살펴본 이후에 뭐까지 구분해봤죠? 우리는 이제 단어들을, 그치? 단어들을 이제 어떻게 분류해봤습니까?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분류한 걸 뭐라고 했다? 이제 품사라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이 분류까지, 품사적 분류까지 지난번에 수업을 했었죠. 이해됐어?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문장에 뭐가 끝났어? 성분들에 대한 분류가 끝났어요. 알겠지? 그리고서 단어, 이 단어의 품사적 분류까지 살펴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과 단어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게 지난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시그니처는 뭐였냐면 이 가변원, 알겠죠? 왜 형태가 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죠.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거다? 변화시키는 거다. 알겠죠? 서술어에 위치하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결국엔 단어의 변화가 문장의 변화를 이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일체화돼서 개념이 같이 이어져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요, 뭘 할 거냐면, 오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단어와 이제 형태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인식을 할 거예요. 왜 단어와 형태소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들을 쪼개놨냐면요. 우리 국어는요. 일단 단어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단어잖아, 그치? 의미, 그런 덩어리잖아요, 그치? 조각인데, 그것보다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마치 철수가라고 하면 어때? 철수라는 실질적인 의미의 조각이 있고, 알겠어? 그 다음에 문장에서 성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알겠어?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약간 접착제 같은, 알겠어? 벽돌,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벽과 공간으로 비유를 했었지, 그치? 벽돌만 탁탁 쌓아놓으면 이렇게 탕 차면 무너질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끈끈하게 접착해주는 시멘트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갖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조각과 이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이제 문법적인 혹은 어떤 그런 형식적인 조각들이 같이 접착이 되어야 뭐야? 의미적으로 더 단단해진다는 이야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소에 대한 개념,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알겠죠? 그 다음에 진행할 게 이제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수많은 단어들. 이 수많은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이 형성 원리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이건 결국 뭐에 대한 빌드업이냐면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끝났지 지난 시간에. 그럼 통사론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문장에서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희들 1학년 때 했던 문법 요소예요. 기억나시죠? 무슨 문법 요소가 있었어? 문장에서 높임이라는 문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알겠어? 그 다음에 시간, 시제라든지 동작상 이런 문법 요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피동, 사동의 문법 요소도 있었죠. 알겠지?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알겠지? 이제 문장, 이 통사에서의, 통사론에서의 마지막 파트인 문법 요소. 알겠죠? 이 문법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단어의 구성과 형성 원리, 그 다음에 형태소에 대한 이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떻게 돼? 문법 요소는 총 6가지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진행했던 건 높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 다음에 피사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용 표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종결 표현까지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드물게 부정 표현까지 다루는 학교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총 6개의 포인트. 알겠죠?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빌드업입니다. 알겠죠? 문장에서의 저런 문법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단어 형태소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단어와 형태소. 일단 지난번에 선생님이 문장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우리의 말과 생각을 완결된 형식으로 나타내는 최소 단위라고 했죠. 단어의 정의는 뭐였죠? 의미를 지닌 뭐다?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는 무조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알겠죠? 근데 형태소는요? 그렇죠. 형태소도 똑같이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예요. 알겠어? 그러면 단어와 형태소는 같은 걸까요? 같은 거면 저렇게 나눠 놓지 않았겠죠.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 의미는요. 단어에서의 의미는 뭐를 이야기한다, 얘들아? 실질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실질적 의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죠? 형태소는요? 그렇지. 얘는 실질적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다?
형식적 의미도 포괄을 하는 거야. 알겠지? 형식적 의미도 포괄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단어처럼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가진 녀석은 단어는 뭐도 돼야 된다, 얘들아? 단어는 플러스 뭐까지 가져야 된다? 자립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립성도 가져야 돼. 알겠죠? 근데 얘는 형태소는 어떻죠? 그렇죠. 얘는 자립하는 녀석도 있지만 자립성을 가지지 않고 뭐를? 의존성을 가진 녀석도 포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뭔가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두 가지, 그 다음에 자립 플러스 의존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는 누가 더 큰 범주를 가지고 있어? 형태소가 더 큰 범주를 갖고 있죠. 알겠지? 마치 그려보면 어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어때요? 형태소 안에 뭐가 포괄된 개념입니까? 단어가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죠. 알겠어? 단어는 뭐야? 실질, 자립. 알겠죠? 그 다음에 형태소는 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형식과 의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이러면 단어와 형태소의 경계가 어때? 완전 깔끔하죠. 맞지? 근데 뭐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조사라는 존재죠. 알겠지? 여기서 이제 조사는요, 단어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일반적인 단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자립하는 게 원래 단어잖아. 근데 얘는 그런 단어의 특성을 하나라도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둘 다 안 갖고 있죠. 왜?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일단. 알겠어? 그리고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얘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뭐야?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얘를 예외적으로 뭘로 인정해버렸어? 얘를 예외적으로 뭘로 인정했다? 단어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오케이? 단어로 인정한 이유는 뭐냐면 자립할 수는 없지만 맨날 홀로 자립한 애한테 붙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덩달아 자립성을 갖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때요?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어떻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 녀석들을 이제 문장 성분으로 구성한다 그랬잖아. 그치? 요것들을 매끄럽게 의미를 이어주기 위해서 꼭 붙어줘야 되는 존재다 이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립된 녀석에 달라붙고 언제든지 원하면 띄어낼 수 있습니다. 철수, 밥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띄어낼 수 있잖아. 그렇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그냥 한 몸체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로 인정해 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붙게 됐다? 여기에도 이제 단어에도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녀석이 생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의존성을 가진 녀석이 조사로서 이제 단어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해져 버렸죠. 알겠어? 하지만 단어의 시그니처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죠, 얘들아? 실질과 자립성에 있다고 봐야 되고, 오케이? 형식과 의존은 조사 때문에 생겨난 특이점이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누기에는, 알겠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리기에는 되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알겠죠? 경계가 모호해져 버린 부분이 생겼다. 그래갖고 약간 요렇게 그려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없죠. 그죠?
맞지?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져 버렸다. 알겠죠? 조사 녀석 때문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는요. 우리가 어쨌든 단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니까 일단 차치하고 형태소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 그치? 단어는 이미 품사로 다 분류를 해버렸어요. 알겠어? 실질적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 다 품사고 예외적으로 관계원, 조사만 실질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 분류 중에서. 알겠지? 지난번에 했던. 자, 그럼 이제 형태소의 개념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형태소는요, 일단 기준점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형태소를 분류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형태소를 어떻게 나눈다, 얘들아? 실질 형태소와 그렇죠. 형식 형태소로 나눠. 알겠죠? 근데 나는 이 형식 형태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뿐이지, 아까 형태소의 정의가 뭐였죠?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였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형식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형식적 의미라는 거는 뭐를 뜻한다, 얘들아? 그렇지.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퀄을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래야 형식 형태소가 왜 붙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문법 요소들도 결국에는 이 높임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실현해주는. 알겠죠? 달라붙음으로써. 먹다에서 먹었다라는 어시라는 장치가 딱 달라붙어 줌으로써 뭐가 어떤 의미가 달라붙어지는 거야? 과거라는 의미가 달라붙어지는 거야. 알겠지? 과거라는 문법 요소의 의미가 달라붙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일단 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패턴으로 또 나뉘죠, 얘들아? 분류가 또 뭐가 있죠, 분류 기준이? 자립할 수 있느냐? 알겠어? 그 다음에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인가? 요거까지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분류가 나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4개로 분류하지 마시고요. 알겠어? 어차피 같이 봐줘야 된단 말이야. 일어나! 졸지 마! 같이 봐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 수업은 단일초도 졸지 마세요. 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 알겠어? 순간을 놓치면, 오케이? 나중에 결론을 놓치게 되어 있다니까. 넌 무릎 뜨세요. 지금 잡았자 너희들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축으로 결합을 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실질은요, 반드시 어떤 조합을 이룬다? 얘네랑 결합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야? 실질과 자립이 원래 전통적인 짝꿍인데, 이게 뭐죠? 아까 이야기한 단어예요. 알겠지? 근데 유일하게 실질은 뭐랑도 결합하는 케이스가 있다? 의존과 짝을 이루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알겠어? 얘는 되게 특이 케이스.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가변어에 혹은 서술어로 쓰이는 가변어에 간이라고 대답하면 그거는 완전한 대답이야. 오케이? 가변어의 근입니다. 알겠죠?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어근과 어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아니죠. 가변어라고 했으면 형태가 변하는 단어잖아. 오케이? 그래서 형태로서 분류한 단어적 명칭입니다. 가변어는. 알겠어? 서술어라고 하면은, 오케이? 서술어라고 하면은 통사적인 명칭이겠지만. 그래서 서술어의 어간이요. 이렇게 대답하거나, 오케이? 아니면 동사, 형용사. 이렇게 가변어의
근이요 이렇게 돼요. 알겠죠? 형태론적인 명칭이 있고 통사론적인 명칭이 있어요. 문장에서 쓰는 명칭이 있고 주어, 서술어 이렇게 어자 붙는 거는 문장 성분이지. 그거는 문장에서 쓰는 명칭입니다. 근데 명사, 동사, 형용사 이건 어때? 이거는 문장에서 쓰는 명칭이 아니라 단어에서 쓰는 명칭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분류하고 가야 되는데 애초에 너희 고교 커리큘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시험 범위 자체를 어떻게 봐요? 그냥 나눠서 보잖아. 알겠어?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어땠어? 의문의 변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뭐 봤어? 이거 봤어요. 이거 엄청난 빌드업을 타고 와야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 알겠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에 가장 끄트머리에 진행할 거잖아. 알겠어? 형태 통사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다 통과한 후에 접근해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한데 갑자기 형태 통사론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거를 시험 범위로 낸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떤 식의 공부가 되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세 개로 딱 분류해 놓고 또 분류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의 문법 인지가 되잖아. 그래서 주체 높임은 첫째, 주체 높임 서너 말어미 시나 의시를 붙인다. 둘째, 주체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한 용언으로 교체한다. 특수한 용언으로 교체한다. 주체 높임의 서너 말어미 시나 의시를 붙인다. 이 주체 높임의 서너 말어미가 뭔지 알겠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암기한 다음에 어때요? 시험 보러 가죠. 문제 풀어보고.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이 끝나는 순간 시험 끝났다. PC방 가야지, 노래방 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로 머릿속에 삭제가 됩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그렇지? 그렇게 된다, 이 자, 그래서 어쨌든 실질은요, 이제 뭐랑 뭐의 조합이 된다, 얘들아? 자립과 일반적으로 조합을 이루지만 의존과 조합을 이루는 딱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식은 무조건 뭐랑 조합을 이룬다, 이제? 형식은? 그렇죠. 얘는 이제 무조건 의존과 조합을 이룬다. 알겠죠? 형식, 형태소는 뭐를 할 수 없다? 절대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디에 붙는다는 거야? 자립하는 단어의 문법 장치로 끼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실질이자 자립은요, 우리가 쭉 분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품사를 총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의미에 따라서는 9개의 품사를 분류했죠. 그렇지? 그 중에서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사들은 다 어디에 속해? 실질이자 자립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지? 뭐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또 뭐 있었어? 그렇지.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죠? 조사도 있었는데 조사는 빠져야 된다고 했죠. 알겠지? 방탄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실질이자 의존은 뭐라고 얘들아? 실질이자 의존은 어떤 부분이라 그랬어? 가변어의 근. 알겠죠? 가변어의.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그럼 가변어의 어근이면 여기 동사 형용사는요? 동사 형용사는 가변어잖아요.
얘는 더 쪼개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동사 형용사는 여기서 빠져줘야겠죠. 형태소로 분류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어? 더 쪼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가변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동사, 형용사를 더 쪼개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이면서 의존인 건 뭐가 있지, 얘들아? 형식이면서 의존인 거? 그렇지. 아까 빼뜨려 먹었던 뭐? 조사. 그치? 그 다음에 보통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치? 어미인데, 어미는 뭐랑 뭐가 있었어? 통사론에서 했을 때? 어간, 어미. 원래 명칭이 뭐라 그랬죠? 어미의 정식 명칭은? 그렇지. 맨 끝에 있는 어미, 우리가 갈아 끼우는, 활용해주는. 걔는 뭐야? 어말어미라고 했고. 그 앞에 뭐도 있습니까?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녀석 중에? 선어말어미도 있죠? 걔네들을 합쳐서 이제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지칭해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단어 형태소, 형태론적 관점이잖아. 그래서 사실 어미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해주지만 원래 어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 이 어미에 해당한 녀석은 원래 형태론에서는 굴절접사라는 특이한 그런 명칭으로 부르는데 사실 그건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은 아니에요. 굴절접사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외적으로 어미로 통칭해 줍니다. 알겠죠? 조사, 어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접사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미리 스포일러 하지만 이 접사는 이제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 단어를 형성하는 형성 원리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독립적인 세계관을 이제 펼쳐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알겠지? 오케이? 얘는 이제 접사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알겠지?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일단 얘가 완전 독립적인 시스템이잖아. 형식 의존. 그치?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형식, 형태소는 뭐다? 조사, 어미, 접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형태소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해볼까? 예문을 가지고. 자,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그냥 형태소만 분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통사론과 형태론을 같이 해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총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 게 좋냐? 일단, 네 가지 기준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알겠죠? 문장을 가지고. 어제 먹은 딸기가 매우 달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렵게 가보자. 자, 논밭에 심은 딸기가 매우 향기롭고 달았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문장 구조를 살피는 행동 원칙을 일단 먼저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문장 구조로 먼저 다가가 봅시다. 일단 어때요? 전체 서술어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이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완결성을 갖춘 종결 어미를 가지고 있는 얘가 문장 전체의 서술어예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달았다. 뭐가 달았다는 거야? 딸기가 달았다는 거죠. 알겠지? 이 상태의 주체는 뭐야? 딸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메인 문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라고 얘들아? 그 다음에 다른 서술어들을 볼 줄 알아야죠. 다른 서술어를 보라는 건 뭐를 찾으라는 이야기였죠? 가변어를 찾으라고 했죠. 알겠지? 여기서 형태가 변해 있는 단어가 뭐랑 뭐가 있지? 심은이 있고 원형이 심다죠. 그 다음에 얘는 향기롭다죠. 그치? 그러니까 향기롭다에서 어마어미 다를 날리고 고를 붙여놨죠.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야? 얘가 서술어 1번, 서술어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얘가 이제 메인 서술어 3번. 알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각각 어때? 얘 앞에까지 뭐였다는 거야, 얘들아? 문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에서 얘가 서술어였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대장이었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 또 뭐였다는 이야기야? 문장이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얘가 마지막에 위치한 대장이었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근데 보니까 지금 어때요? 심다에서 뭐를 붙여놨죠? 심은을 붙여놨죠.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딸기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전성은 뭐라고 얘들아? 원래 자기가 이끌던 모든 성분, 문장을 뭐야? 그렇지. 하나의 성분으로 전환하는 거죠. 전성이 뭐라고? 성분으로 전환한다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성분이 된 거야? 관형어 성분이 된 거야. 알겠죠? 원래 문장도 추론해 봐야겠죠. 논밭에 딸기를 심다죠. 오케이? 주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 여기 문장에서 내가 뭐 이 정도로 그치?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딸기를 생략된 성분은 뭐야? 목적어였다는 거죠. 이렇게 생략된 게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라고 했죠. 알겠지? 어쨌든 이게 이제 관형어로서 안겨 있고요. 알겠죠? 앞절이 그러니까 뭐야? 관형어로 안겨 있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 그렇죠. 딸기가 매우 향기롭다였죠. 그 다음에 얘는 딸기가 매우 달았다죠.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 고는 뭐야?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죠. 알겠지? 그러니까 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풀었으면 내가 논밭에 딸기를 심다죠. 오케이? 논밭에 심은 딸기가 매우 향기롭고 논밭에 심은 딸기가 매우 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문장 성분. 얘는 부사어죠. 얘는 어때요? 원래는 서술어였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의 뭐야? 관형절을 안고 있는 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관형절입니다. 관형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 다음에 딸기가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맞죠? 얘가 서술어가 되죠. 알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어때요? 얘도 서술어입니다. 알겠죠? 서술어가 되고 여기 성분들은 생략되어 있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알겠지? 매우 향기롭다니까 뭐야? 서술어를 꾸며주는 성분이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죠. 얘는 필수적 부사어야? 수의적 부사어야? 수의적 부사어. 꾸며줘.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어로 가볼까요, 이제? 단어. 8월 1학년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어의 개수, 어절의 개수, 그죠? 조사의 개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죠? 그게 페이크였다라는 거를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그죠? 자, 논밭. 하나의 단어죠. 오케이? 논밭. 그 다음에 애는 뭡니까? 조사니까 예외적으로 뭐라고 인정한다고? 단어로 인정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논밭 뭐야? 명사. 애는 조사. 알겠죠? 심은 이건 심다죠? 단어로 쳤을 땐 뭐야? 그냥 하나의 심다. 동사예요. 알겠죠? 동사. 자, 그 다음에 딸기 뭐야? 딸기 명사. 가는 조사. 매우는 그렇죠. 꾸며주기 위해 태어난 소수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사예요. 문장 성분은 뭐야? 부사어죠. 그치? 단어는 뭐라고? 부사. 알겠죠? 그 다음에 향기롭다. 형용사죠. 그쵸? 하나의 단어. 형용사. 달았다. 달다. 그치? 달다. 달구나. 형용사죠.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자, 이제 대망에 뭐가 남았죠? 형태소가 남았죠. 알겠어? 자, 형태소는 단어랑 차이가 뭐냐면 최소의 단위란 말이야. 의미를 지닌. 근데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자립 형태소면 형태소나 단어나 똑같은 개념이 되죠. 알겠어? 근데 더 쪼갤 수 있으면, 오케이? 더 쪼개줘야 돼. 형태소는. 예를 들어서 논밭 이러잖아? 그럼 논이랑 밭으로 쪼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죠. 그러면 어때요? 쪼개줘야 돼요. 근데 나비 같은 경우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죠. 물론 나와 비로 쪼갤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완전히 원래의 의미에서 벌어져 버리죠. 쪼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호랑나비면은 호랑, 나비 쪼갤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나비는 쪼갤 수 없다는 이야기. 알겠죠? 자, 그럼 논밭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있죠. 그치? 그럼 어떻게? 논밭으로 쪼개서 어떻게 돼? 논은 실질이자 자립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밭도 어떻게 됩니까? 실질이자 자립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애는요, 조사죠. 그러니까 뭐야? 애는 형식이자 의존으로 쪼개는 거죠. 알겠죠? 형태소를 구분한다는 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줘야 돼. 알겠죠? 심은은요, 그쵸? 심다죠. 다를 날리고 은을 붙였지. 이거는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어간 어미예요. 알겠어? 근데 단어의 측면에서 보면 심다의 핵심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자체로 봤을 때 핵심 뜻을 가진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가변어의 어근은 무슨 조합이라고? 이 심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알겠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대신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쓸 수 없으니까 얘는 뭐야? 유일한 실질이자 의존의 조합이 됩니다. 알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어미. 관형사용 전성 어미죠. 당연히 얘는 뭐야? 형식이자 뭐가 되죠? 의존이 되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딸기는 딸기도 쪼갤 수 없죠? 그치? 그러니까 딸기 자체가 뭐야? 실질이자 자립 형태소고요. 가는 조사니까 형식이자 뭐가 되는 거죠? 의존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봐봐. 논밭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 취급했죠. 형태소로 나누니까 어때요? 둘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어때? 원래는 두 단어였는데 한 단어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형성 원리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원시인이었을 때 논, 밭 두 개의 단어만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논밭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단어가 두 개에서 이제 몇 개가 된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가 세 개가 된 거잖아. 알겠어?
이런 식으로 단어가 어떻게 됐다고?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어 단어는 몇 개? 할 수 없죠. 수십만 개일지 수백만 개일지. 여기서 선생님 학창 시절에 유명한 단어장 이름이 보카블러리 22,000이었어요. 왜 22,000이 붙었냐면 22,000개 정도의 단어를 숙지를 해야 수능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력이다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토 사람들 있죠, 미국. 걔네들이랑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무리 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 어휘력이 필요하냐? 한 10만 개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본토인들은 그럼 어휘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걔네들은 한 13만 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대요. 여기서 현지인들은. 여기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다는 이야기야? 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뭐야?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 있었겠죠? 언어라는 게 초창기에는, 그렇죠? 자꾸 늘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매우 같은 경우에는 부사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하나의 단어니까 실질이자 뭐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 향기롭다는 쪼갤 수 있니, 없니? 그쵸? 일단 우리 향기라는 명사를 쓰고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향이랑 기는요, 향과 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음절 한자라고도 볼 수 있죠. 알겠어? 요거를 더 쪼개줘야 되느냐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주관 영역입니다.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향기 얘를 명사로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실질이자 뭐가 되는 거야? 자립이 되죠. 향기. 그쵸? 근데 어때? 뭐가 붙었어? 롭과 고가 붙어 있죠. 그치? 얘네들은 어때? 이거를 쪼개기 위해서 또 뭐야? 단어의 형성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향기라는 어근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냈어? 롭을 붙임으로써 향기롭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알겠어? 향기롭다는 향기롭고 향기로우며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향기롭다는 형용사야 동사야? 어쨌든 서술어로 쓰일 수 있잖아. 이 꽃은 향기롭다. 종결음이 다를 갖고 있잖아. 그럼 뭐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면 향기롭구나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명사를 가지고 뭐를 또 만들어냈죠? 얘를 붙임으로써 형용사를 새로 만들어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녀석이 이제 뭐야?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어낸 접사라는 개념. 알겠지? 어미와 접사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재료고, 어미는요, 말 그대로 뭐라고? 문장 구조와 관련된 아이들이에요. 어말어미는 문장 구조랑 관련돼 있다 그랬지. 선어말어미는 뭐다? 이따가 얘기하는 문법 요소를 만들어내는 녀석. 여기서 문법 장치라는 이야기.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접사 어미죠. 연결 어미. 그러니까 형식 의존, 형식 의존이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달다는 뭐야? 가변어의 근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무슨 조합이라고? 실질과 의존 조합입니다. 알겠죠? 실질과 의존이 그러니까 뭐야? 서술의 개수가 여기서는 몇 개야? 여기서는 지금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알겠지? 향기롭고는 만들어진 파생어기 때문에, 알겠어? 뭐를 가지고 만들었어? 향기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녀석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앗은요, 뭐야? 선어말음이니까 뭐야? 형식, 의존. 다는 형식, 의존.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자들끼리 만들어진 이 단어들을 일반적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알겠어? 근데 이제 또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괄호 열고 써주잖아? 그럼 또 쪼개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나뉜다라는 거죠. 오케이? 문장 구조,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형태소. 알겠죠? 근데 어디에서 이제 우리 조금 충돌이 있었죠, 얘들아? 바로 이제 요런 논밭. 알겠어? 그 다음에 향기롭다. 알겠어? 하나의 단어지만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알겠죠? 뭐에 대해서 가자? 이제 단어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형성 원리.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얘들아, 본질, 코어가 중요해요. 파생어는 뭐고, 합성어는 뭐고, 이런 것보다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 시스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문법적인 시스템. 단어의 무슨 원리? 형성 원리. 코어가 뭐야? 새 단어가 만들어진다. 알겠어? 이거는 형성 원리라고 하는 건 새로운 단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성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알겠지?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뭐고, 이런 거는 이 생성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명칭들이지, 항상 어디에 집중해라? 본질,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알겠죠? 자, 단어의 형성 원리니까 다시 한번 코어를 떠올립시다. 단어의 형성 원리니까 단어는 무조건 뭐죠? 그렇죠. 단어는 의미를 지닌 뭐야? 최소 단위죠. 알겠지? 그리고 이 의미는 무조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 실질적 의미라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한 단어에서 이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얘를 이제 뭐라고 한다 얘들아? 단어의 근본이다. 알겠어?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원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어근. 그래서 모든 단어는 당연히 뭘 갖고 있다? 어근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단어가 아니에요. 알겠지? 어근.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시 시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논과 밭이라는 두 개의 단어만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그러고 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서로 붙여가지고 농사 짓는 곳, 알겠어? 논밭이라는 어휘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단어를.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떤 형태야? 새로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니, 얘들아? 논밭은 어근과 뭐가 결합했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죠? 동등한 의미를 가진 어근이 결합했다.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의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생겨났죠? 논밭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몇 번째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세 번째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합성의 시스템으로 생겨난 단어를 뭐라고 한다? 합성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근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알겠어? 새로운 단어가 또 만들어졌는데 뭐가 있어? 당연히 일단 새로운 단어는 어근 들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새로운 단어도 단어니까요. 그렇지? 하나의 어근에 뭐가 결합한 경우가 있다? 이제 접사라는 녀석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어? 접사. 이 접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
형식이자 의존이라고 했죠. 얘는 그러니까 어근만큼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어? 근데 어느 정도 부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접사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머리에 붙었다라고 하면은 접두예요. 이 접이라고 하는 거는 붙일 접자예요. 알겠어? 접 붙이다 할 때 접. 이 부러진 나뭇가지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잖아? 오케이? 그래서 물 주고 이렇게 영양제 주고 키우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가 돼서 이 가지가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해. 알겠어? 오케이?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어가 돼가지고. 알겠죠? 그래갖고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어서 새로 만들어진 요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파생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파생시켰다. 새로운 단어를. 알겠어? 그래서 이제 파생의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단어를 뭐라고 한다? 파생어라고.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코어는 뭐다? 파생의 시스템, 파생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세상에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얘는요. 어근은 어차피 동등한 어근이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접사는요. 이 접사가 접사로 만들어진 파생어가 결국엔 접사가 붙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이 접사가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부가적인 뜻을 더해주는 접사가 있고요. 알겠어?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접사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 어떤 부가적인 뜻을 더해주는 접사 중에는요. 앞에 붙거나 뒤에 붙어요. 어근의 머리에 붙었다라고 해서 접두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사에는요. 뭔가 이렇게 어떤 한정적인, 보조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 한정적 접사라고 합니다. 얘는 의미만 더해줄 뿐이지 막 원래 어근을 막 좌지우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춤, 노름, 사냥 막 이런 식으로 알겠어? 원래 어근의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뭐야? 꾼자를 딱 붙이면 어떻게 돼? 새로운 사냥꾼, 춤꾼, 노름꾼 막 이런 식으로 알겠어? 원래 어근에다가 어근이 명사인데 거기에 꾼자를 붙여갖고 새로운 명사를 이제 파생을 시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한정적 접사는 뭐다? 얘는 뭐랑 뭐가 있다? 접두사도 있고요. 전미사 모두 다 존재. 알겠지? 맨몸 이런 것들 있잖아.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 맨 띄고 몸 이러잖아? 그러면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 때문에 맨은 관형사가 되고 몸은 명사가 됩니다. 맨몸 이렇게 붙어버리잖아? 그럼 무슨 단어로 취급한다는 거죠? 한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이라는 어근에 맨이라는 뭐가 붙은 거야? 접두사가 붙은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한정적 접사가 있는데 이제 뭐가 있다 얘들아? 원래 어근의 품사가 명사였잖아. 얘를 뭘로 바꿔? 동사로 바꿔버린다든지. 누가? 접사가요. 접사가 힘이 세죠? 그쵸? 원래 어근을 자기가 어때? 자기가 달라붙어갖고 확 바꿔버리는 거죠. 알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지배력이 있는 강력한 접사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지배적 접사는 결국 품사를 변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품사 변형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얘는 뭘 한다는 거야? 품사를 변형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기존에 어근이 갖고 있어. 알겠죠? 그러면 어떤 품사로 변형을 시키느냐? 그 패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니?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로 변형시킨다? 가변어들을 명사로 바꾸는 명사, 파생, 뭐가 있다? 전미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뭘로 바꿔버리든 전미사가 있다? 부사로 바꿔버리든. 알겠어? 가변어를 동사, 형용사의 어근에 달라붙어갖고 뭘로 바꿔버린다? 부사로 바꿔버리는 부사, 파생, 뭐가 있다? 전미사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체언의 어근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는 전미사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버렸다는 거는 그 어근을 이용해서 새로운 명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코어를 기억하세요. 알겠지? 새로운 명사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새로운 부사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오케이? 또 뭐가 있냐면 동사를 만들어내는 동사, 파생, 뭐가 있다? 전미사가 있습니다. 일반 체언의 어근을 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만든다? 형용사를 만드는, 알겠지?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있습니다. 알겠어? 코어를 항상 기억해.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 세상에 새로운 명사가 태어났고, 부사가 태어났고, 알겠죠? 동사가 태어났고, 형용사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 알겠지? 자, 근데 특이점. 얘네들은 다 어떻죠? 전미사밖에 없죠. 얘는 접두, 전미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배적 접사는 뭐밖에 없다? 얘는 전미사만 존재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제. 얘는 내신 대비해서 접두, 전미사의 종류를, 대표적인 것들을 분류해 놨어요. 알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고 가면 되는데, 오케이? 중요한 거는 얘네들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명파접이라고 하는 거, 부파접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명사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고, 부사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거든? 얘는 뭐를 이용하냐면 가변어의 어근을 이용합니다. 알겠어? 동사, 형용사의 어근을 이용합니다. 자, 높다 가지고 해볼까요? 높다. 높다의 실질적인 어근은 누구라고? 높이죠. 그치? 얘가 실질적인 어근이라서 얘를 가지고 높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여기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의 대표적인 녀석 중에 하나인 이를 붙여볼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무슨 단어가 만들어졌죠? 높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명사가 만들어졌다. 높이가 매우 높다. 알겠어? 이러면 어때? 주어에 체언의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죠, 높이가. 알겠어? 그 뭐야? 높다, 높구나, 형용사의 어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명파접 이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높이라는 명사를 탄생시킨 거죠. 알겠어? 오케이? 이런 방식이죠. 근데 명파접은 그래서 이나 음이나 뭐뭐 미음 받침이나, 그치? 뭐뭐 기도 있죠? 알겠지? 근데 이거는 명사형 전성어미랑 또 형태를 공유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명파접과 명사형 전성어미를 구분하는, 알겠지? 이런 어려운 파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의 이 흐름과 코어를 잘 따라왔다면 이건 사실 어때? 되게 이걸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워하면 안 되는 파트예요. 알겠니? 왜죠?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까지 하고 할게요. 알겠지? 부파접 중에, 부파접은 대표적인 게 뭐랑 뭐가 있니? 이랑 희가 있습니다. 알겠어? 개, 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알겠어? 근데 부파접과 부사형 전성어미를 구분하는 건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왜? 애초에 부파접은 이희로 정해져 있고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형태가 달라요. 알겠니? 형태가 달라.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건 역시 왜 어려워하는 거야? 이 문장의 개념과 이 단어의 개념이 잘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높다라는 형용사의 어근을 가지고 부파접 뭐 있다 그랬죠? 이 있다 그랬죠? 알겠지? 그러면은 이 높이랑 어쨌든 만들어진 결과물은 뭐야? 높이죠. 오케이? 그러면 명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분해? 조사가 붙냐 안 붙냐? No! 난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요. 부사도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부조사가. 높이만 이런 식으로. 물론 격조사는 못 붙어요. 관형사는 아예 어떤 조사도 붙을 수 없고. 그거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교재 펼쳐놓고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에요. 알겠어? 그런 것들은 내신 대비 때나 암기하는 거지. 굳이 그런 TMI를 알고 있느냐는 수능에서 안 물어봐요. 왜? 웬만한 고교생들은 그런 TMI를 모를 거라고 이미 알고 있거든요, 평가원이. 그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 지문에 써주겠죠. 그래서 그런 지식은 내신용 지식입니다. 항상 뭐를? 문장의 흐름 맥락을 봐야 돼요. 알겠어? 높이가 매우 높다라고 하면 여기 체언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알겠어? 조사랑 달라붙었잖아. 알겠죠? 근데 이게 부사이려면 어때야 돼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벽을 매우 높이 쌓았다. 오케이? 그럼 문장 성분상 뭐를 꾸미고 있습니까? 문장에서 서술어인 쌓다를 꾸미고 있죠. 알겠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부사어라고. 뭐가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부사가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결국에는 이 문장에서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니까. 알겠어? 이게 명사냐 부사냐를 지금 구분하고 있지. 단어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어떻게 구분한다? 문장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지? 백날 단편적으로 분류하고 외워봐야 너희들의 문법 실력은 썩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요 명파접과 명사형 전성어미 어떻게 구분해? 현명하게 배운 걸 활용해 보실 분. 자, 잘 생각해봐. 명파접은 결국 명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다 어디에 있어? 어디에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알겠어? 근데 얘는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전성어미잖아. 오케이? 얘는 그럼 뭐란 이야기야? 어마어미란 이야기예요. 알겠어? 그럼 반드시 뭐 뒤에 붙어 있어야, 뭐가 앞에 있어야 돼? 간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인 즉슨 얘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얘의 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포지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 포지션이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서술어 포지션이란 이야기. 나는 꿈을 꾼다. 오케이? 여기에서 현재 선어말음이 날리고 종결음이 날리고, 오케이? 나는 꿈을 알겠니? 나는 꿈을 그러면 꿈이 두 개가 생겼네요. 그치? 근데 뭐야? 얘는 원래 꾸다라는 서술어에서 잠깐 종결음이 날려놓고 전성어미 붙여놨어요. 왜요? 얘를 뭘로 바꾸기 위해서? 명사절로 바꾸기 위해서. 알겠어? 얘는요, 꾸다라는 동사에서, 오케이? 이 어근 꾸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 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놨죠. 새로 명사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에 들어가 있잖아. 알겠어? 물론 명사도 서술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그치. 서술격 조사가 붙어있는 서술어 형태일 때. 근데 얘는 서술격 조사 아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전성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뭐야? 명파접이 붙음으로써 아예 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알겠죠? 내가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내 영어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죽음의 이지선다.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지선다입니다. to dream이냐, dreaming이냐, 아니면 dream 원형을 써야 되냐. 오케이?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동사 원형이냐. 알겠어? 그게 내 문법에서 가장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그걸 정복하지 못했어요. 내 마지막 수능에서 영어가 3이었으니까요.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더 파헤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마치 dreaming 동사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명사화 시켜놓은 거고, 그게 아닐까요? 이거는 그냥 dream이라는 명사를 새로 만들어낸 거고, 약간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영어 개념을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야? 얘는 원래 서술어 포지션이죠. 그치? 얘는 뭐야? 명사의 포지션이잖아. 알겠죠? 요때의 미음이 뭐야? 명파접이고, 요 미음은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거죠. 알겠어? 뭐를 가지고 구분한다, 결국? 문장에서의 포지션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의 성분화가 돼서 나는 꿈을 꾸미 매우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알겠죠? 아, 맞다. 형태수에서 아까 빠뜨리고 온 게 있는데, 꿈을 꿀 수 있다 해서 수는 뭐야? 의존명사죠. 그치? 의존명사는 형태소로 어떻게 구분할까요? 실질, 일단 의존명사니까 왠지 의존이죠. 의존 일단 확정인 것 같고. 그치? 명사인가 왠지 실질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실질 의존의 조합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 가변어의 어근밖에 없다 그랬죠? 그치? 그럼 형식 의존입니까? 조사 의미 접사예요. 형식 자립이라는 조합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게 뭐밖에 안 남았어? 의존 명사는 뭐일 수밖에 없다? 실질 플러스 자립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 형태수의 TMI예요. 그냥 명사 취급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의존 명사 그래서 하나의
실질 자립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띄어 써주는 거예요. 먹을 만큼 띄어야 되죠. 먹을 만큼만. 알겠어? 근데 앞에 체온이 붙으면 하늘만큼 이러면 어때? 그때는 만큼이 조사가 되어버려요. 알겠죠? 그게 우리 이번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알겠어? 이런 것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심지어 한글 맞춤법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고생하는 첫 번째 어려운 포인트이기도 해요. 명파적 명사형 전성어미. 하지만 문장 개념을 잘 알고 있잖아? 오케이? 그럼 전혀 어려운 포인트가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동파접, 형파접은 기본적으로 얘는 체언을 이용합니다. 명사.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체언 안 되고, 알겠어? 그렇죠. 동사성을 가지고 있거나 효용사성을 가지고 있는 체언들을 이용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동사성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뭐를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동사의 의미를, 움직임이나 동작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체언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체언이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서술어에서. 알겠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때? 동이 움직일 동자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타동성을 가진 체언이라고 해요. 알겠어? 그래서 동사성을 가지고 있는 체언은 대부분 한자로 구성된 단어들. 알겠니? 운동, 움직일 동자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운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운동하다라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죠? 동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출, 날출자죠. 물건 숫자에다가 날출자죠. 동사성을 출자가 갖고 있네. 그럼 수출하다, 수출되다 이런 식으로. 수입도 들어갈 입자. 파괴, 붓을 파자. 파괴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커피하다 되냐? 안 되지. 이런 것들. 알겠어? 체언도 그러니까 타동성을 가진 체언들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수출되다. 그럼 이제 이런 단어가 딱 보이면 운동, 수출 원래 명사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접사야? 돼. 알겠어? 거기에다가 이제 뭐야?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종결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 종결성을 가진 녀석은 자, 봐봐. 야, 먹다, 높다. 여기서의 높이 실질적인 어근이라고 했죠. 얘는 어근이야. 그럼 얘는 뭐야? 어근에 뭔가가 붙어있거든, 지금 분명히. 그쵸? 어근, 뭐니? 물어보면 어근? 어미요, 이래요. 바보 같은 대답이라고 했죠. 어미는 어간과 쓰여야 되는 통사론적 명칭이에요. 지금 우린 단어 구성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근, 어근이요. 뭐가 붙어있다면 어근이요 아니면 접사여야 돼. 근데 얘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라고 볼 수 있니? 아니죠. 형식 형태소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접사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접사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코어가 뭐라고? 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어근을 가지고. 근데 먹다는, 높다는, 높이라는 어근, 단독 어근입니까, 얘가? 아니죠. 실질 의존이죠. 얘는 원래 한 단어였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접사는 아닙니다. 얘는 파생 접사니까요. 그래갖고 얘는 이제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명칭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접사는 아니기 때문에 불절 접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저기 이제 대학교 가서나 이제 쓰는 개념이지 고교 문법에서 쓰는 개념은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처리한다, 안 처리한다?
없는 거 처리해버립니다. 그럼 이 단어는 뭐로만 구성된 걸로 볼 수 있죠? 어근 하나로만 구성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 형태들은 다 뭐다? 그냥 무슨 취급이다? 단일어 취급입니다. 알겠죠? 이런 복합어가 아니라 단일어 취급을 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학교 관점에서는 하다, 되다 이거 전체를 접사 취급하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형파점은 뭐가 있죠? 이것도 역시 체언을 이용합니다. 어른, 스럽다. 어른이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어른스럽다라는 서술어에 쓰일 수 있는 형용사를 만들어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파생접사가 되는 거죠? 스럽. 남자답다. 알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롭 이런 것들도 있어요. 슬기, 롭다. 알겠어? 높, 달았다. 달았 이런 것들. 알겠죠? 응? 접사는요. 그래서 앞에다가 하이픈을 붙이죠. 어근자리를 표시해주죠.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간자리, 어말어미 자리를 표시를 해줍니다. 전성어미는 자기가 어말어미니까 어때? 어간자리만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접사는 어근자리만 표시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뭔가 동사, 형용사가 만들어진 접사면 이렇게 마지막 굴절 접사 자리까지도 이렇게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봐봐봐. 아까 향기롭다. 향기로워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다, 형태소를? 향기, 롭. 뭐가 붙은 거야? 워요? 향기롭? 다 대신에 뭐가 붙은 거야? 다는 뭐야? 종결음이죠. 어가 붙은 거죠. 알겠어? 그럼 어때?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죠. 로, 과거에 순경은 비읍이었겠죠. 얘가 현대에서 오나 우로 붙었겠지. 모음조화상 이렇게 된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향기로워는요. 향기로 접사 어미. 알겠죠? 향기로워졌다 이러면은 보조적 연결어미고, 오케이? 향기로운 꽃 이러잖아? 향기로운은 뭐야? 향기로 플러스 은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순경은 비읍 얘가 우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모음이 탈락하죠. 향기로운 관형사용 전성어미, 그러니까 향기, 어근, 롭, 접사, 관형사용 전성어미, 은. 접사, 관형사용 전성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쪼개줘야 된다 그랬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되겠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접사.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단어의 형성 원리는 단일 어근, 그 다음에 단일 어라고 합니다. 어근 하나로 구성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어근 말고 어근이 붙거나 어근 말고 접사가 붙는 복합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파생어는 한정적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있고, 중요한 건 뭐야? 새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알겠어? 그러면은 향기롭다면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향기롭다죠. 향기롭 얘는 접사야. 얘가 원래 어근이고 얘만 어미야. 어간은 어디까지야? 접사까지 포함한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알겠어?
향기롭다, 향기롭고, 향기로워서, 향기로우며 이런 식으로. 뭐만 갈아 끼우는 부분이라고? 어미.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도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너희들 먹다에서 피동접사 이희리기 기억나시죠? 희를 붙였어. 먹히다. 이거랑 먹었다 무슨 차이야? 얘는 먹다를 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예요. 피동사. 알겠어? 그래서 먹히다. 어간 어디까지? 먹히. 어간. 다는 어미. 알겠어? 먹었다는요? 어간이 어디까지야? 뭐? 어미는? 여기.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알겠어? 어그는 먹히다. 어가는 먹히죠. 어그는 먹. 오케이? 희는 화생접사. 얘는 취급하지 않음 내지는 굴절접사. 어근이랑 어간이 똑같아? 달라? 달라요. 기본형에선 똑같죠. 먹다는 먹, 어간, 다, 어미. 오케이? 먹, 어근, 다 취급하지 않음. 오케이? 근데 접사가 붙으면 이제 어떻게 돼? 먹히까지가 어근. 어간. 먹히다, 먹히고, 먹히어서, 먹히면서 이런 식으로 먹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어간.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먹다, 먹고, 먹으며. 알겠어? 이 선어말 어미 뭐야? 아까 얘기했죠? 형식 형태소라고. 어미. 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형식 형태소고, 얘는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이렇게 어말어미면 거기에서의 문법적 역할을 하는 거고, 선어말어미면 는, 과거, 현재 이런 문법 장치로서 끼어들어. 그렇지? 알겠죠? 알겠어? 그래서 이제 뭐야? 드디어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뭐를 이해할 준비가 됐다? 문법 요소를 이제 이해할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죠. 알겠지? 단어의 형성 원리. 물론 이제 내신 대비나 더 자세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접두사, 접미사 뭐가 있는지 스프레드를 넓혀둬야 되고, 알겠어? 최대한 많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명파접, 부파접, 동파접, 형파접 요것도 스프레드를 넓혀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합성어에서 이제 자주 나오죠. 합성어는 막 융합 합성어가 있고, 대등 합성어가 있고, 종속 합성어가 있고, 논, 밭은 서로 대등하게 이어졌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대등 합성어예요. 근데 앞이랑 뒤가 한쪽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잖아? 그러면 종속 합성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 합성어는 또 이제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활용에서도 뭐야?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규칙 활용, 무규칙 활용. 알겠어? 근데 단순하게 형태가 안 변한다고 해서 규칙은 또 아니에요. 형태가 변하는 규칙 활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또 수능에서 적용돼서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수능에서 각 파트에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활용은 되게 자주 나와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그러니까 세세하게 암기해둬야 돼요. 패턴들. 알겠죠? 그 다음에 통사적, 비통사적도 자주 나오고, 요즘 되게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죠? 직접 구성 성분. 알겠어? 이 두 개가 또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팥죽 같은 경우에는 팥죽은 합성어잖아. 근데 요즘은 이게 단 플러스 팥죽이냐, 혹은 단팥 플러스 죽이냐. 알겠어? 뭐가 맞니? 이걸 물어봐요. 합성 후에 파생이 된 거냐, 아니면은 파생 후 합성이 된 거냐. 알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수능에서 되게 최근 한 5년 내에 되게 주목받는
그런 포인트가 됐습니다. 문법에서. 알겠어? 그리고 이런 형태로운 문장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알아야 뭐를 잘 대처할 수 있다? 중세국어. 수능에 나오는 중세국어. 수능에 나오는 중세국어는 너희들에게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종어조문민정음 달달 외우고 있지? 이거 안 물어본다고. 알겠어? 왜? 평가원은 내가 봤을 때 되게 지성적인 집단입니다. 너희들 머릿속에 세종어조문민정음 용비어천간 이미 다 삭제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출제를 해요. 그거 안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어떤 방식으로 나와? 그 중세 문장 딱 써줘요. 괄호 열고 현대어 해석 딱 써줘요. 알겠어? 그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형태소 분석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뿌리, 불휘, 깊은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써줘? 뿌리가. 그러면 얘 조사 어디 갔지? 그리고 비교해 보라고 물어보고. 생략돼 있죠. 알겠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니까. 이거 근데 너희들 중세국어 할 때 다 했던 것들이잖아. 내가 맨날 병 느끼는 게 뭐냐면 1학년 아이들한테 샘이 깊은 물은 뭔 개념이 없으니까, 형태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은과 이 은을 구분을 못해요. 이 은은 뭐야? 물은 조사죠. 앞에 체언이랑 붙어있으니까. 이 은은요? 그렇지. 앞에 깊이라는 어간이랑 붙어있잖아. 얘는 어말어미야. 그럼 무슨 어말어미야? 관형사용 전성어미죠. 관형사용 전성어미 보조사 같은 은이지만. 알겠어? 그리고 관형사용 전성어미랑 뭘 구분을 못한다?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랑 부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달라? 부사형 전성어미는 어디에 붙어야 돼? 가변어에 붙어야 돼요. 알겠어? 높다, 높게. 알겠어? 부사격 조사는 체온에 붙어야 됩니다. 운동장에 이렇게. 알겠어? 오케이? 명칭이 좀만 비슷해도 어떻게 된다?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알겠어? 이게 뭐의 폐해다? 응? 내신의 폐해가 아니라 교과 과정을 병신같이 설정해 놓으니까 문법을 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바뀌는 수능에서 문법이 진짜 어렵고 변별력 포인트다? 아니 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독서 문법이죠. 문학은 누구나 다 완성할 수 있고 화작 그냥 읽고 풀면 되고 오케이? 뭐 남아? 독서 문법 남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독서 잘 가르치는 사람, 지금 1타 강사는 독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문법도 마찬가지. 문법의 밸류가 되게 올라간다니까. 왜? 너희들은 계속 못할 예정. 문법. 2학년 때 문법 커리가 없어요. 문법 커리가 어떻다고? 1학년 때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이번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문법 요소, 한글 쓰잘데기 없는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 의문의 변동. 오케이? 2학년 때 문법 없죠? 3학년 때 뭐 엄매랍시고, 이제 엄매 화작도 이제 구분이 없어졌잖아. 저 이제 없잖아. 잠깐만. 3학년은 잘 모르겠네. 3학년 때는 무슨 이름 달고 나올까, 그럼? 교과서가? 그럼 이제 아예 문법이 없네요. 그죠? 문법이 없네요, 아예. 언어라고 이제 매체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수능에서는. 화법, 작문, 언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새로운 수능은. 근데 매체 지금 있으나 마나 하잖아. 매체도 원래 읽고 푸는 거잖아요. 그렇지. 언매가 뭐가 어려워? 언어가 어려워. 문법이 어려운 거지 매체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없어도 되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국어만 변별력 유지야. 수학은 미분 사라졌으니까 이제 수학은 쉬워졌죠. 오케이? 이제 새로운 수능에서 타탐, 과탐은 어때? 물론 둘 다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1학년 때 했던 통사 통과 봅니다. 이제 물 1, 물 2 이런 거 없어졌어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 뭐밖에 변별력 과목이 안 남냐면 수능에서는 일단 국어밖에 안 남았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 영어요? 영어는 계속 절대평가겠죠. 영어 절대로 상대평가로 안 바뀝니다. 영어가 왜 제일 먼저 절대평가가 됐냐면 원래 사교육비 1위였어요. 나 때는. 막 어릴 때부터 막 미국에 유학 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영어 잘하게 하려고. 나 아주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윤 선생 영어 교실이라고 맨날 과외 선생님 찾아왔거든. 맨날. 마치 눈높이, 구몬 이런 것처럼. 아, 근데 내가 영어 못한 건 사실 그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뭘 시켰냐면 일주일에 200문장씩,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내가 2학년인데, 초등학교. 200문장씩 막 쓰래. 그것도 초딩이 쓸 문장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였어요. 요제 자체도 막 어려운 원서 갖고 했어요. 나는 애플, 파이, 막 요 정도 어휘력인데, 그거를 막 쓰래. 근데 어때? 너희들도 알지? 200문장 쓰라 그러면 언제 쓰죠? 선생님 오기 하루 전날. 그죠? 미친 듯이 씁니다. 와, 나 진짜 손이 아파갖고. 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왜 쓰고 있지, 이거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종이 아깝고, 막, 볼펜 아깝고, 막. 그렇게 쓰다가 이제 영어가 싫어졌어요. 왜? 그거 다 안 쓰고 막 뭔가 이상한 걸 막 샬라샬라 물어보는데 뭔 소리야? 대답 못하고. 그럼 막 옆에서 또 화내요. 너 이거 왜 썼어? 왜 쓰긴 요 쓰라고 하니까 썼지. 모른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니까 뭐야? 영어가 싫어져 버렸어. 기피 과목이 돼버렸어. 아무튼 이 국어 문법도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렇게 기피하니까 다들 화작으로 도망가 버렸잖아. 서랍을 봐. 200명이 화작입니다, 지금. 너네 3학년들. 문법 안 하겠다는 게 결국에는 뭐야? 할 의지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없고. 알겠어? 역설적으로 밸류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 이 문법 개념에 대해서. 그죠? 자,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55분에 시작할게요. 55분에 이제 문법 요소를 이제 또 이런 걸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